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 아이들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걱정하는 선생님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인 조력자가 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 바람은 교사로서 바람은 하나의 하나의 모든 아이들이 좀 제대로 성장했으면 좋겠어. 선생님들도 다 그런 마음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 다 같이 가고 싶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이 애로를 표하는 학생들은 사실 이런 아이들이에요. 단순한 학습 결손을 보이는 아이들은 사실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수업 시간 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 남겨서 조금 더 봐주셔도 되는 거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순한 학습 결손들이 쭉 누적이 돼서 6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그 누적된 학습 결손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더불어서 학습된 무기력까지도 이미 무기력을 학습해버린 아이들 그래서 뭘 해도 안 해요.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엎드려 있고 이런 아이들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렸던 그런 사회문화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아이들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초학력 부진이라고 그 아이를 그냥 공부를 가르친다고 해결될 아이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로를 표하는 부분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었냐면 학교 예산이 800에서 1200만 원으로 이제 예산이 지원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학교나 기초학력 부진이 좀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두드림 학교를 신청을 하면 거기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게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당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런 아이일수록 해당 학부모가 협조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협조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다 애들마다 다 개인별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우린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 그 발달 과정을 교사들이 먼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아이의 일반적인 성장 과정에 대한 그런 견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미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좀 얻은 게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초1, 2는 안성맞춤 교육과정이고요. 서울시의 특별교육과정이. 그리고 초3, 6은 창의지성과 4대 감성을 이제 그러니까 창의지성과 감성교육. 왜 그러면 감성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을까? 그걸 보면 감성은 삶이라는 집을 짓는 기초공사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세상을 감각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감성이 뛰어난 아이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유연하고 풍부하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감성 교육의 환경에 많이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뇌가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위별로. 그래서 그 결정적 시기에 그 부분이 발달되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발달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고유 수용성 감각을 발달시키면서 자기의 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감각 통합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다섯 개의 감각 통합이 다섯 개의 감각이 안테나라고 봤을 때요. 이 안테나가 이렇게 쫙 펼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10명 중에 1명 옆집 아이, 너네 집 아이라. 정말 재미있게도 청각주의력이 약한 애한테 그네 뛰기를 시켰더니 청각주의력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감각을 키워줬더니 다른 감각들을 키워줬더니 이것도 구부러졌던 것들이 같이 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뇌를 제대로 잘 성장시키면 이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거기에 적응하면서 대응해 나가면서 살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뇌가 어떻게 잘 성장하냐, 어떤 때 성장하냐 봤더니 행복할 때 성장한답니다. 이제 이 주제를 제가 봄날 호랑나비를 보아니 하고 책하고 연결해서 같이 했는데요. 우리가 아까 학습에서 소외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수업이 모두 다 일어나고 맞춤형 수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어넣은 게 뭐냐면 하고 싶은 친구하고 읽고 싶은 만큼 읽어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친구를 선택하게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3명이 선택을 했어요. 3명이 선택을 했으면 그 3명이 하는데 읽고 싶은 만큼 읽고 패스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어떤 일이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제가 숨겨놓은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어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여기에 그러면 선택하고 싶은 친구하고 하면 선생님 딱 떠오르는 거. 그렇죠.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남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 왜 남을까요? 책 읽기니까 책을 잘 못 읽는 아이들, 떠듬떠듬 읽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남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누가 케어를 해야 되는, 나머지 아이들은, 선택한 아이들은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또래 학습이 가능한 아이들이지만 얘네들은 또래 학습이 가능한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교사가 케어를 하고 교사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읽기를 떠듬떠듬 읽는 아이는 읽고 싶은 만큼 그 시스템을 또 넣어놓은 이유가 얘가 한쪽씩 읽으라고 하면 얘한테 너무나 힘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문장만 읽고 패스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읽고 교사가 조금 더 많이 읽어주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최고의 방법이 혹시 독서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음악 감상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독서래요. 아무 책이나 15분 이상을 읽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내려갑니다. 또 하나는 남과 여의 차이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은 분명히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게 왜냐면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가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남성형 두뇌를 가지고 있는 아이, 체계화형 두뇌를 가지고 있는 아이, 여성형 두뇌를 가지고 있는 아이, 공감형 두뇌를 가지고 있는 아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따뜻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꾸 만져주시고, 아이들 중에 손을 이렇게 못 잡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놀이를 하실 때도 술래를 부르시면 손을 잡고 옆에서 이 체온을 느낄 수 있도록,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그래서 손을 못 잡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여자아이, 남자아이도 다 있거든요. 그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 형성이 제대로 안 된 아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이 우리의 전문성이니까,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었냐. 여태까지는 모든 걸 전부 다 누가 책임졌어요? 학교에서 다 책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얘 좀 의심스러운데? 이런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진단부터 그러면 국가가 책임져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단순한 학습 부진으로 그냥 1차 진단 결과를 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뭐 학력, 얘가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평가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지필평가를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지필평가도 하실 수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관찰이든 뭐 여러 가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그런데 얘는 좀 의심스러워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한테 좀 얘는 왜 그러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그런 아이들한테 진단부터 의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 의심스러운 아이들을 의뢰를 하게 되면 그럼 2차 진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지역학습도움센터에서. 그러면 여기에 검사를 학습 상담사나 이런 이제 전문가들을 파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전문 도구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만. 그래서 그 아이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얘는 단순학습 부분인데요. 요런 부분만 조금만 보충해주면 되겠어요. 얘는 특별하게 다른 복합 요인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요렇게 좀 도와주시면, 학교에서 요렇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얘는 좀 걱정스러워요. 복합장애 요인을 갖고 있고 복합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역학습도움센터에 맞춤 보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학습도움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그 시간만큼 얘를 지원을 한다는 거죠. 와서, 학교에 와서. 지금 현재 부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복합 요인을 보이고 있는 애나 치료 수준으로 가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우리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하는 게 이 정책의 가장 요지예요. 그래서 이 진단이 성장 지원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쭉 지원할 수 있는, 제가 교재에 다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혹시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면 이런 사이트들을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력관리나 연계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맞춤 보정이나 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건 결국 학생이 목표에 도달했음을 스스로가 인지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정할 때 학생과 함께 목표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아이가 자기를 제대로 보고 여기까지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목표의 단계를 작게 쪼개주는 것이 기초학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학력에 대한 생각의 출발점은 어쩌면 학생의 배움의 속도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어떤 자료를 활용하든지 간에 거기에 학생의 선택지를 두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얘한테 재미있을까? 그리고 성장의 동력을 관찰하셔야 돼요. 얘가 어디서 성장하는가? 그리고 또 좌절의 상황은 어느 상황에서 좌절하는가? 그걸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어딘가? 그 지점을 메모해 놓으시고 관찰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욕구가 자존감과 소속감이라고 해요. 마음속의 명령인데요. 자존감은 아이를 꿈꾸게 하고 그리고 소속감은 아이를 함께 나아가게 해요.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학급 경영의 시스템을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교육과정을 실행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경험된 교육과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학생이 어떤 교육과정을 경험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세운 목표는 스스로 민감한 규칙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왕관을 그리고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요. 그러면 애들이 스스로 민감한 규칙감 이젠 다 얘기해요. 여기에 제가 숨겨놓은 민주시민교육이 뭘까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너 틀렸어 들어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한 걸음씩만 움직여도 굉장히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자신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뭐가 없어지냐? 학습의 소외가 없어지고요. 내가 이 학습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돼요. 한마디로 부처님 손바닥인 거예요. 선생님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애들은 자기네가 한 줄 알고 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절대로 시스템을 만든 거 아닌 것 같이 그것이 노하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회복적 정의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과 함께 그리고 그것이 학생의 삶 속에 들어있을 때 그럴 때 그것이 가치 있다는 거죠. 다 우리가 생각거리가 있는데요. 전제된 보상은 어떻게 학생의 성장을 방해하는가? 정말 제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 다음 두 번째, 행복은 교육될 수 있는가? 세 번째, 아까 제가 자존감, 자부심, 자긍심, 자신감, 소속감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충족되어야 되는 욕구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자존감과 소속감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쭈었던 거 미래학력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요. 이 백환계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존감을 성장시키고 학습에 대한 의욕을 가장 높게 하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과목이 뭘까요? 수학이에요. 이거 이제 기적의 계산법 해가지고 백환계산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아이들하고 뇌발달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타이머를 틀어놓고요. 아이들하고 타이머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 준비 시작 해가지고 이거를 몇 분 동안 이 100문제를 푸는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써요. 그러면 저도 이걸 하는데 저도 같이 애들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집중력과 뇌발달이 좀 빨리 되는데요. 시간을 계속 틀어놓으면 내가 100문제를 다 풀었으면 거기다가 시간을 적는 거예요. 거기 몇 분 몇 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적어요. 맨 첫 번째는 그냥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쭉 같이 답을 맞춰요. 틀린 문제가 있을 때마다 10초씩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 내 출발 시간이 돼요. 그러면 그게 내 목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다시 이제 요렇게 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낱장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낱장으로 줘서 첫 번째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5분에 했어요. 첫 번째 걸린 시간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의 목표 시간은 뭐가 되는 거냐면 5분이 목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4분 59초가 되면 나는 목표를 달성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해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날 하는 거예요. 그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시간 될 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뭐 해도 되고 좀 더 난 집중해서 하겠다. 그럼 매일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서 얘가 목표를 정하는데 애들하고 2분 동안 나는 들어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다. 그러면 2분 동안 같은 문제를 계속 풀다가 2분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2회분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른 배열을 가진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그렇게 쭉 덧셈을 하다가 이거는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덧셈 뺄셈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덧셈이 받아올림이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걔는 뭘로 만들어주냐면 받아올림이 없는 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까지, 4까지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4까지만 해서 받아올림이 없는데 계속 그걸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뇌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지 덧셈을 공부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거거든요. 덧셈은 더불어 걷어지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자 이제 애들이 그러면 막 처음에 놀려요. 나는 이 100칸인데 너는 5칸이야. 뭐 이러고 놀려요. 그럴 때 그때 평등이라는 걸 교육을 하는 거죠. 변화를 누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 사회는 존재에 대한 존엄성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걸 제일 잘 이루어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교실 그리고 선생님들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면 선생님들밖에 없어요. 왜냐? 뇌의 결정적 시기에 그 아이들을 함께 만나고 인연을 맺고 있는 건 바로 우리니까요. 교육 그리고 기초학력은 우리가 관심과 관찰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응시하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지그시 바라보시면 그것이 전부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능력은 결국 내가 새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열의가 있어야지만 새로운 것을 배워나갈 수가 있겠죠. 그 두 개가 어쩌면 우리가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기초학력이지 않을까. 행복한 하루로